네, 시나리오를 읽는 시간에 시인 영화인 백악희입니다. 오늘 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걸어도 민음사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직접 쓴 소설, 박명진 선생이 옮긴 소설 10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순서가 되겠는데요. 오늘 뒤에 자막은 유튜브에 그 이동진 전 영화 담당 기자죠, 평론가이면서 김중혁 선생이 둘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떤 영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유튜브 장면을 잠깐 소리 없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걸어도 10번째 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생각하면 이것을 정해진 대사처럼 말할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이 조금 가엽게 느껴지기도 한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역시 당신 자식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해 아버지로서나 의사로서도 후회와 부채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돌이킬 수도 없는 것이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 안에 남아있었을 게 틀림없다. 그것은 후에 내가 어머니에게 느꼈던 것보다도 아득하게 깊은 데다가 잔혹하기까지 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을 이때만큼은 어머니도 나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모두 자신의 감정만으로 벅찼기 때문이다. 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의식적으로 그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못 본 척 했다. 그러게요. 나는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머니는 언제나 아버지에게 듣던 이야기를 앞질러 말했다. 그러고는 마지막에 이제는 저 사람도 놀고 있지만서도 라고 놀리듯이 덧붙였다. 그것은 꽤나 잔인한 한마디였다. 아버지가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어지면서부터 이 집안의 권력관계는 완전히 역전된 것처럼 보였다.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일 정도로 아버지가 노쇠한 것은 아닌데다 관용적이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상냥함이라는 요소가 철저하게 결여되어 있었다. 어디서 어쩌다 이 부부는 잘못되어 버린 걸까? 맞선이었다고는 해도 피차 납득하여 결혼했을 테니 애초부터 성격이 안 맞았던 것도 아닐 텐데. 나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때 불쑥 옆에서 요가리에 손이 튀어나오더니 내 휴대전화를 낚아채 갔다. 그녀는 끝까지 미소는 잃지 않은 채로 휴대전화를 나와 반대편으로 밀어놓았다. 나는 야단 맞은 아이처럼 창피한 기분이 들어 고개를 숙인 채로 눈만 슬쩍 치켜떠서 정면에 앉은 아스씨를 훔쳐봤다. 아스씨는 어른들의 말다툼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한결같이 표정은 바꾸지 않은 채 젓가락 끝으로 장어를 찌르고 있다. 또 어떤 곡을 들으시나요? 육가리는 다시 아버지를 돌아보며 어떻게든 화제를 음악으로 돌렸다. 재즈 같은 걸 주로 듣지요. 아버지도 어떻게든 감정을 추스리고는 국리 끝에 대답했다. 아 라며 육가리가 짐짓 크게 맞장구를 쳤다. 그 맞장구에 아버지는 조금 기분이 나아진 것 같다. 오래됐지만 마일스 데이비스라든가 비틀스 정도까지는 어떻게 들어보겠는데 랩인지 삽인지 모르겠어도 요즘 것들은 도통 음악도 아니지. 아버지 말에 그러게요 라고 육가리도 호응했다. 이 사람 가라오케에서는 엔카도 불렀던 것 같더라고. 어머니가 다시 찬물을 끼얹었다. 가라오케? 의외의 이야기에 나도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다. 아버지는 다시 표정을 찌푸리며 잠자코 맥주를 마신다. 심아저씨가 보낸 연하장에 쓰여 있더라고. 요코하마 씨가 부르는 스바루가 다시 듣고 싶다고. 어머니는 크게 입을 벌려 장어를 우겨 넣었다. 심아저씨라면 아버지의 대학 동창으로 지금은 지바 쪽에서 개업의로 있는 분이다. 분명 동창회 2차였든 뭐든지로 가라오케에 가서 취하여 권하는 대로 불렀을 것이다. 나무 엽서 마음대로 보지 마. 아버지는 장난을 들킨 아이처럼 부르퉁해서 말했다. 엽서라서 안 볼래도 보이는 거려. 싫으면 전부 봉투에 담아서 보내라고 하세요. 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말하고는 안 그래요? 라며 육가리에게 동의를 구했다. 육가리는 이번에도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지 곤혹스러워한다. 당하고만 있는 아버지가 조금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평소 위압적으로 굴었던 만큼 수세에 몰린 구경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다. 엔카란 말이죠. 나의 말투에도 평소 울분을 푸는 듯한 짓궂음이 조금 배었는지 모르겠다. 스바루는 엔카가 아니야. 아버지가 정색을 하며 말하고는 육가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엔카가 아니에요. 스바루는 이라며 강하게 다시 한번 말했다. 육가리는 그 기세에 눌려 크게 끄덕였다. 그런 사소한 건 아무래도 상관없지 않나?
라고 나는 생각했다.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아버지의 역정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완전히 무시했다. 아스씨는 때때로 시선을 들어서 아버지와 어머니 육가리의 얼굴을 번갈아 보고는 다시 자기 그릇 속으로 시선을 돌린다. 두 분만의 추억의 곡 같은 것도 있나요? 육가리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자리를 누그러뜨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런 게 있을 리 없지. 아버지는 눈앞에서 손사래를 치며 부정했다. 레코드가 있죠.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육가리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우고 있다. 무슨 곡이에요? 아버지가 쑥스러워서 감춘 거라 생각했는지 육가리는 흥미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추억의 가요. 들어볼래요? 어머니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일어나서 천천히 거실을 나갔다.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려온다. 육가리는 드디어 자신이 이끈 대화가 하나의 전개를 풀었다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는 듯 했다. 어머니가 사라지고 나서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버지는 이제야 찬압 뚜껑을 열고 장어를 먹기 시작했다. 네 사람의 밥 먹는 소리만이 6조짜리 거실을 채우고 있다. 그 침묵을 가장 견디지 못한 것은 아버지였다. 저 사람 작년에는 홈쇼핑에서 쇼와의 가요인지 뭔지를 속아서 사서는 아버지는 어머니가 무엇을 하려는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채로 내심 초조하다. 그리고 그 초조함을 육가리와 아스씨에게 들키지 않으려 당신이 일부러 먼저 말하는 것이다. 30개짜리 세트 얼마였더라? 그거 내 방에 있더라고요.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도 어떻게든 그 사이에 한마디 끼어들고 싶었다. 한 번도 듣는 꼴을 못 봤어. 그치? 라는 얼굴로 나를 보고는 아버지는 인상을 찌푸리며 천장을 올려다봤다. 어머니 흉을 보는 걸로 나와 아버지는 오늘 처음으로 의견이 맞았다. 속아서 산 거 아니에요. 노망이라도 났다는 것처럼 무슨 말을. 어머니가 인기척도 없이 거실에 나타났다. 분명 발소리를 죽인 채 계단을 내려와서 그늘진 구석에 숨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점은 정말 나빴다. 아버지는 놀라서 다음에 하려던 말을 삼켰다. 어머니는 등 뒤로 감추고 있던 레코드판을 내 눈앞에서 흔든다. 뭐야? 누구 곡이야? 어머니는 괜히 젠치하며 레코드판을 다시 감추는 신용을 한다. 너 저기 전축에도 한번 걸어봐. 어머니는 계단 아래 응접실을 가리켰다. 지금? 장어도 아직 다 못 먹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 앞에 선 채로 앉으려고 하지 않는다. 귀찮았지만 나는 별 수 없이 일어나서 어머니에게서 레코드판을 받았다. 오래된 싱글 앨범이었다. 손끝에 만져지는 비닐이 먼지로 껄끔거렸다. 바늘 녹슨 거 아니에요? 괜찮아, 들을 수 있어. 나의 물음을 자르며 어머니가 말했다. 복도를 지나 응접실에 불을 켜고 들어가 정면에 놓인 턴테이블에 전원을 넣었다. 누구 노래예요? 거실에서는 육가리가 아버지에게 다시 질문을 하고 있다. 난 관계없어. 아버지는 늘 그랬던 언짢은 아버지로 완전히 돌아와 있다. 당신과도 관계 있는 거려. 어머니는 의기양양한 말씨다. 나는 조심스럽게 레코드판 위에 바늘을 올렸다. 집에서는 언제나 CD뿐이었기 때문에 괜히 긴장이 되었다. 검은 원반이 돌아가는 것을 선체로 잠시 바라봤다. 이윽고 들어봤음직한 전투가 시작했다. 가사집을 내려다보며 나는 거실로 들어왔다. 엄마, 이 곡 말이야. 어머니는 왼손을 들어 나의 말을 가로막고는 검지를 세워 잠자코 들으렴이라고 신호를 보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잠자코 자리에 앉았다.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곡이 시작하기를 기다린다. 거리에는 불빛들이 너무나 예쁘네요. 요코하마 블루라이트 요코하마,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해라. 언제적이었죠? 육가리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멜로디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다 물었다. 1970년쯤일걸. 박람회 열기 조금 전에. 어머니는 대답하면서 나무젓가락 껍데기로 종이 풍선을 접기 시작했다. 언제나처럼 사랑의 속삭임을 요코하마 블루라이트 요코하마, 제게 속삭여 주세요. 당신의 입술로. 엄마 가끔 이 노래 불렀잖아. 나의 그 한마디에 아버지가 젓가락질을 멈췄다. 어머니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종이 접기에만 열중이다. 그러다가 후렴이 시작하는 부분이 오자 작은 소리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걸어도 조각배처럼 나는 흔들리고 또 흔들려 당신 품속으로. 아버지가 식어버린 장어를 입 안으로 쓸어넣는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스씨가 빙긋 웃었다. 육가리는 자신이 이끌어낸 대화가 조금도 이 자리를 누그러뜨리지 못했다는 것은 받아들인 것 같다. 어머니만 혼자서 옆방에서 들려오는 곡에 맞춰서 흥겨운 듯이 몸을 좌우로 흔든다. 발자국 소리만이 따라오네요.
요코하마 블루라이트 요코하마 다정한 입맞춤 다시 한 번만. 이시다 아유미가 부른 블루라이트 요코하마는 내가 초등학생 때 유행했던 곡이다. 어린아이에게는 아직 이해가지 않는 가사였지만 도쿄라고 해봐야 밭과 공장으로 둘러싸인 먼지투성이 동네에 살던 나에게 요코하마라는 지명은 한결 세련된 도시의 인상을 심어주었다. 어머니가 이 노래를 좋아했는지 어땠는지는 알지 못한다. 아버지와 사이에서 이 노래를 두고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 다만 몇 번인가 어머니가 이 곡을 부르는 것을 들은 기억은 분명하다. 역 앞까지 아빠와 마중 나갈까? 어머니가 문득 말을 꺼낸 것은 저녁밥을 다 먹었을 쯤이었을까. 그 당시 아버지는 병원 일로 바빠서 매일 야근을 하느라 밤 12시 전에 귀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역까지 마중 나갔던 적이라고는 없었는데 웬일인가 싶었더랬다. 하지만 초등학생인 나에게 밤에 시내까지 외출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신나는 일이어서 방금 목욕을 하고 나와서 젖은 머리를 한 채로 어머니 뒤를 따라 나섰다. 우리는 이미 거의 모든 가게가 셔터를 내린 상점가를 걸었다. 15분쯤 걸어서 역에 도착했다. 도부토 조선의 가이미 이따바시 역, 이 역 개찰구에서 우리는 몇 번인가 전차를 그냥 보냈다. 아버지로부터 몇 시에 돌아온다는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마중 나온다는 것은 구실이었을 뿐 잠시나마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지금에 와서야 생각해본다. 그러나 당시 나는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전차에서 내린 아버지를 어머니보다 먼저 찾으려고 필사적일 뿐이었다. 둘이서 1시간 정도 그곳에 서 있었을까. 돌아갈까? 어머니가 돌연 그렇게 말하고는 이내 발걸음을 돌렸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다시 어머니의 뒤를 따라 걸었다. 돌아오는 길에 역 앞 상점가에서 어머니는 형이랑 누나한테는 비밀이야 라며 아이스바를 사주셨다. 상점가를 빠져나와 동급생의 안경집 모퉁이를 오른쪽으로 돌면 익숙한 등굣길이 나온다. 그 길 옆에는 굽이굽이 좌우로 흐르는 한 줄기 하천이 있다. 비가 오는 날에는 금방 물이 불어서 인도까지 넘치곤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위험했을 텐데 우리들은 물이 넘쳐 흐르는 다리 위에서 책가방을 짊어진 채로 장화발로 첨벙첨벙 물을 튀기며 돌았다. 그 다리에 다다랐을 때 어머니는 문득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블루라이트 요코하마였다. 특별히 잘 부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샌들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는 딸깍딸깍거리는 소리가 반주가 되어 어딘지 모르게 애처롭게 들렸다. 그래서였는지 나는 그때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걸지 못했다. 노래 부르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그저 바라보면서 평소보다 조금 떨어져서 걸었다. 어머니는 그때 그 어떤 표정으로 노래를 불렀을지 이제 와서야 몹시 궁금해진다. 하지만 내 기억에 남은 것은 그 노랫소리와 샌들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하얀 종아리 뿐이다. 음악 이야기는 그 이상 이어지지 않고 저녁 잔치는 그걸로 끝이 났다. 술 마시고 바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몸에 안 좋아요. 어머니의 충고를 무시하고 아버지는 재빨리 욕실로 들어갔다. 한시라도 빨리 이 공간에서 벗어나서 혼자 있고 싶었을 것이다. 아스씨는 틈마루에서 오락을 시작했다. 이것은 언제나 똑같은 식후 일과다. 결국 그 후에 기모스에는 한 번도 입을 대지 않았다. 나는 누나 방에 들어누워 잠깐 숨을 돌렸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친 유가리가 방으로 들어와 내 옆에 앉았다. 아까 엄마가 괜찮다고 들을 수 있다고 했잖아. 나는 아까부터 신경 쓰던 것을 유가리에게 털어놓았다. 그거 말이야. 분명 혼자 있을 때 레코드 듣고 계신가 봐. 그렇게 생각하니까 왠지 오싹해진단 말이지. 아버지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기뻐하던 좀 전 어머니의 표정을 떠올리며 내가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유가리로부터 의외의 대답이 돌아온다. 그 정도는 보통이죠. 그런가? 나는 상반신만 일으켜 유가리의 얼굴을 바라봤다. 혼자서만 듣는 노래. 누구에게라도 하나쯤 있을걸요. 유가리는 정면을 향한 채로 말했다. 이라고 대답하면서도 나는 납득하지 못했다. 그런 건가? 그렇답니다. 유가리의 말은 확실히 차 있었다. 그럼 당신한테도 있구나 그런 노래. 내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유가리는 조용히 웃는다. 뭐야? 가르쳐줘? 나는 다시 들이대며 물었다. 비밀. 유가리는 여전히 정면을 향한 채다. 나는 도리 없이 다시 바닥에 벌렁 들어누웠다. 무섭네 여자란. 무섭죠. 사람이란 누구랑. 유가리가 처음으로 나에게 시선을 돌린 듯했다. 분명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추억에 잠겨 그녀는 노래를 듣거나 부를 것이다.
딱히 그것 자체에 질투를 느끼는 것은 아니다. 여태껏 30년 이상 각자의 인생을 살아왔으므로 그 정도는 받아들이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런 것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녀가 한 인간으로서 조금이나마 한 수 위인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평생 여자라는 생물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 그릇들을 모두 싣고서 어머니는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아서 레이스 뜨개질을 하고 있다. 식탁 위에는 무스가 저어온 백일홍을 꽂은 물병이 놓여있고 그 아래에도 하얀 레이스가 달린 화병 받침이 보인다. 분명 어머니가 손수 만든 받침일 것이다. 나는 어머니 옆을 지나서 가스레인지에 환풍기를 돌리고 그곳에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야간 경기하지 않니? 이런 거 옥상에 달아놔서 위성방송도 볼 수 있어. 어머니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양손으로 커다란 원을 만들어 보였다.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까지 아직 내가 야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됐어, 별로. 나는 짐짓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텔레비전도 요새 볼 게 없어서 재미도 없는데 웃는 소리만 요란하고 그거 나중에 더 씌우는 거지. 그렇다나 봐. 건성으로 맞장구를 치면서 나는 셔츠 포켓에서 꺼낸 1만엔짜리 지폐를 어머니 얼굴 옆으로 내밀었다. 자, 뜨개질을 하던 손을 쉬지 않은 채 어머니가 슬쩍 옆으로 돌아봤다. 뭐니? 뭐든 갖고 싶은 거라도 사요. 어머? 라고 놀란 표정으로 내 얼굴을 보고는 어머니는 처음으로 움직이던 손가락을 멈췄다. 아들한테 용돈도 다 받고 아이 좋아라. 어머니는 정말로 기쁜 것처럼 나를 올려다봤다. 아니 거 왜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오히려 괜히 뒤가 캥기는 기분이 들어 변명하듯이 덧붙였다.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린 것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내 돈이 아니었다. 한심하게도 현금이 모자라서 육가리가 자기 지갑에서 꺼내준 것이다. 그런 줄은 전혀 모르고 어머니는 다음날 곧바로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희희낙낙하며 자랑했나 보다. 어머니는 그 만행으로 저렴한 연보라색 재킷을 샀다. 너한테 받은 돈을 샀다면서 그 다음 설에 다시 집에 내려왔을 때 굳이 서랍을 열어서 보여주었다. 다만 어머니가 그 옷을 입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들이 옷이거든 라고 누나에게 말했던 것 같은데 어쩌면 나와 어딘가 외출할 때를 위해서 쟁여두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기회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옷을 정리하게 되었다. 나는 이 연보라색 재킷을 어떻게 할지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관에 함께 넣어드렸다. 어머니는 스모 선수가 씨름판 위에서 상금을 받을 때 취하는 동작을 따라 하더니 소중하게 돈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거 누구였더라? 그 얼굴이 푹 꺼져서 울상이었던 스모 선수. 스모 선수 흉내를 내면서 다시 생각난 모양이다. 어머니는 오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냈다. 아직도 그 생각이야? 나는 놀라서 물었다. 이런 거 내버려두면 나중에 치매 걸린대. 레이스 뜨개질을 다시 시작하면서 어머니가 대답했다. 와카노 하나. 나는 잿더리를 가지러 잠시 복도 쪽 천장으로 가면서 아는 스모 선수 중에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댔다. 아니야, 기타노 후지. 은색 잿더리를 들고 싱크대로 돌아오면서 나는 퀴즈를 마치듯이 말했다. 그 사람은 되게 남자다운 사람이잖아. 그렇지 않고 훨씬 애교 있는. 어머니는 얼굴을 쭈글쭈글하게 만들어 보였다. 싱크대로 돌아가면서 슬쩍 보인 그 얼굴이 우스워서 나도 모르게 소리내서 웃었다. 어머니도 어깨를 으쓱하면서 작게 웃고는 다시 쓰개질로 돌아갔다. 아스씨는 툇마루에 앉아서 여전히 오락에 열중이다. 그 전자음이 부엌까지 희미하게 들려온다. 있잖아 라고 나는 어머니의 등에 대고 작은 소리로 말을 꺼냈다. 요시옥은 이제 그만 됐지 않아? 어머니는 변함없이 손을 움직이고 있다. 이제 집으로 부르는 거 그만해요. 왜? 어머니는 너무나 온화하게 말했다. 좀 불쌍하잖아. 우리 만나는 것도 괴로워 보이고. 솔직히 나는 너무나 비굴한 미소를 짓는 그의 얼굴이 더는 보고 싶지 않았다. 우리 가족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대하기에는 여지간히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굳이 이런 거치대를 계속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그래서 부르는 거 아니니? 어머니가 나직히 말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다. 10년도 안 돼서 잊어버리면 곤란하지. 그 애 때문에 우리 준빼이가 죽은 거니까. 딱히 요시오군이 라고 말하려던 나를 저지하고 어머니는 말을 이어갔다. 똑같아. 부모한테는 똑같아. 미워할 상대가 없는 만큼 이쪽만 더 괴로울 뿐이지. 그야 아이한테도 1년에 한 번쯤은 괴로운 날이 있어도 그걸로 벌받지는 않을 거야.
어머니는 아까부터 같은 리듬으로 뜨개 바늘을 움직인다. 형광등에 비친 그 굵은 손가락이 어머니와는 별개의 생물처럼 느껴져 어딘가 섬뜩하게 보였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불러야지. 조금 전 현관마루에서 무릎을 꿇어가며 보여준 미소를 나는 완전히 거꾸로 받아들이고 있던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고 소름이 끼쳤다. 그런 생각으로 해마다 불렀단 말이에요.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던 것 같다. 그 후 이어진 너무하네 라는 한마디는 어머니에 대한 비난이라기보다는 한숨에 가까웠다. 너무할 거 없어. 이 정도면 보통이지. 어머니의 말은 오히려 당신의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오히려 비난하는 것 같았다. 슬픔이 시간과 함께 발효되고 썩어서 가족에게도 공감받기 어려울 정도로 변질되었음을 본인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뭐야, 다들 보통거리고 너도 부모가 되면 알 거다. 나도 부모입니다. 나는 조금 정색하며 말했다. 진짜 부모 말이야. 그렇게 말한 어머니의 뒷모습에서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할 굳은 의지가 느껴진다. 여기서도 나는 미숙한 아이 취급을 받을 뿐이다. 뭐야 그게? 나는 담배 연기를 환풍기 쪽으로 품었다. 그때 목욕탕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 아버지가 나왔으니까 어서 들어가렴. 그렇게 말하며 내 쪽을 돌아봤을 때 어머니는 이미 이전의 어머니로 돌아와 있었다. 이라며 나는 도리 없이 대꾸했다.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하고 곧바로 목욕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걸까? 어머니의 감정이 뒤틀렸다는 사실보다 오히려 어둠이 기품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맞다. 왕자님도 같이 들어가거라. 왕자님? 아스씨를 뜻한다는 것은 바로 알았다. 예, 그러렴. 욕실도 넓은데.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육가리씨라고 복도에 대고 큰 소리로 불렀다. 네 라고 곧이어 육가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린 원래 따로따로 씻는데. 나는 조금 불안해서 머리를 걱정했다. 어릴 때부터 같이 해왔더라면 모를까. 10살을 넘겨서 처음으로 같이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은 피차 조금은 어색하다. 대중탕 같은 곳이라면 아무래도 부담이 덜할 테지만 집안 욕실은 도망갈 곳이 없다. 정말이지? 이런 날 정도는 아들 좀 먼저 목욕하게 해도 좋으련만 온종일 시간만 죽치고 있으면서 매일같이 목욕할 필요는 없잖아. 물이 아깝다면 저러지 않지. 의자에서 일어선 어머니는 천장에서 컵을 꺼내고 서랍을 열어 아버지가 먹을 약을 꺼내면서 그의 흉을 본다. 그때 무슨 일인가요 어머니? 라며 육가리가 찾아왔다. 아스식은 목욕시키려무나 요따랑 같이. 내가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사태는 어머니의 페이스대로 이끌려간다. 네 라고 답한 육가리는 분위기를 살피듯 내 얼굴을 보며 두 눈을 크게 떴다. 원래는 따로따로 했잖아. 나는 그 눈빛에 매달리듯 말했다. 너 입을 잠옷은 나중에 꺼내다 줄게. 어머니는 손등으로 내 옆구리를 툭 치고는 다다미방으로 향했다. 괜찮아. 오늘 티셔츠 가져왔어. 입으려무나 이왕 사온 건데. 어머니는 다다미방에 서랍장을 열어서 이미 준비를 시작했다. 어디서? 내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어머니는 짧게 웃었다. 나는 조금 걱정이 돼서 어머니 뒤를 쫓아 다다미방으로 갔다. 어차피 역 앞 바자르에서 샀겠지. 봐봐. 내가 자취할 때도 가끔 집에 돌아오면 파스텔색 추리닝이나 아저씨들이나 입을 법한 다이아몬드 무늬가 들어간 가디건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곤 했다. 그것들은 어머니가 보기에 기능성은 있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일부러인가 싶을 정도로 패션 센스는 없었다. 어머니는 그런 물건 대부분을 역 앞에 있는 바자르라는 마트 2층 의류 코너에서 해결해버리는 것이다. 적어도 요과마까지만이라도 나가서 사주면 좋으련만. 보여줄게. 보여줘야지. 내가 불안해하는 것을 어머니는 재밌어한다. 어떤 거야? 라고 서랍장을 들여다보는 나에게 이 색깔 좋아하지? 라고 말하며 어머니가 꺼내서 보여준 것은 하늘색이 선명한 타월 면으로 된 파자마였다.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으악! 하고 질겁했다. 놀라는 소리를 듣고서 어머니는 그래도 땀 흡수는 잘 돼 이거 라며 파자마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어루만진다. 나는 어머니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이것을 입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 하며 부엌에서 기다리는 육가리를 봤다. 우리 모습을 다정하게 바라보던 육가리는 툇마루에 시선을 돌려 아스씨 목욕할까? 라고 웃음 지으며 물었다. 시나리오를 읽는 시간에 시인, 영화인 백학기였습니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걸어도 시나리오는 오늘 10번째로 막을 내리겠습니다.